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팽팽한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충청 표심 잡기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윤희숙 의원 의원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말 언론 단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당내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하게 역풍 우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 입법 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그동안의 언론 민주화에 적극적이었던 당으로 보면 정의당, 그리고 단체로 보면 뭐 민원연과 같은 언론 민주화 단체들인데, 여기서 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이제 가장 아픈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기 이런 그 여론 악화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좀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하니까 이제 모양새 만들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좀 믿고 강행하는 분위기에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 그 소위 민주 언론 단체들과의 그 소위 대화 여기를 통해서 그 단체들의 요구를 막판에 얼마나 이제 좀 수용할지 요거 여부가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회의 직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모으기로 또 하기도 했는데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어떤 청와대의 기류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사실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약간 이제 우려하고 있다는 이제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국회 입법 처리 과정에서 사실 청와대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나 임대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가 나름대로 이제 그 당정청이 그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해왔는데, 유독 이번에 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청와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것은 헌법의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결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 지금 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정말 그 피해자 구제에만 집중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여러 가지의 그 보도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오히려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의 우려가 단순하게 우려가 아니라 입장으로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도 많은 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회기가 바뀌면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8월 30일, 8월 31일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9월 1일 회기가 되면은 결국은 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서 표결 처리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잘 활용만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번 민주당의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한 태도는 각각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조차도 필리버스터에 신청을 하면서 여야가 공이 한 명씩 그 본인의 이제 주장을 하는, 각 당의 주장을 하는 형식으로, 사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장을 열어주는 것인데, 그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역할을 민주당까지 그것을 인색하게 활용을 하면서 사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형식의 그 어떤 그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주저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힘없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필리버스터만으로 사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서 지금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결국 국민 여론을 통해서 여당과 청와대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언론중재법이 중재법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언론에 대한 처벌법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언론에 대한 처벌법을 만든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이름도 언론중재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야당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 입법 독주로 인한 민심 위반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좀 수렴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비판에 대한 대안 없는 반대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넘쳐나는데 국민의 언론 신뢰도는 뭐 48개국 중에 38위로 거의 이제 바닥권이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언론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예.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판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번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언론 단체들 진보적인 언론 단체들의 주요 입장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소위 이제 이 단체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전원위원 이번 주말에 이제 언론 단체들과의 대화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를 통해서 언론 단체들의 어떤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이 한두 개라도 반영이 돼서 이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예.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 수정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좀 마지막으로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부담을 덜 텐데 그런 수정이 전혀 없이 대화가 결렬 상태로 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지난번 임대차 3법처럼 여론만 믿고 하다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근데 임대차 3법하고 조금 다른 게 임대차 3법은 시장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바로 나타났는데 이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될 때까지 시간도 좀 걸리고 또 그 발효 이후에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오히려 보호됐다라고 하는 좋은 케이스가 먼저 나올지 아니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하는 나쁜 케이스가 먼저 나올지에 따라서 사실 대선 국면에서 여론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민주당 측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좋은 케이스가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봐라. 이런 언론중재법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심 위반을 걱정하면서도 높은 그 소위 여론에서의 지지율, 국민들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 이걸 믿고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이죠. 30일에 본회의가 있고 또 필리버스터도 예고된 상황인데 일단 다음 주의 상황들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충청권의 첫 결과가 경선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충청은 뭐 대선에서 당연히 캐스팅 보드 역할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토론을 일단 충청도에서 시작하고 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후반에 있는 공개하죠. 것에 영향을 예.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사실 그 충청권 관련해서 TV 토론이 예, 그렇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주 뭐 각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했고 사실 근데 입장을 보면은 대부분 다 충청의 세종시를 좀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 그래서 김두관 후보는 확실하게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그 완성에 대한 이제 밑그림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예. 뭐 메가시티를 하겠다, 혹은 뭐 신수도권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하면서 충청권 민심을 좀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결국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다시 이제 그 행정수도론을 띄우기 시작했거든요. 수도 이전론을.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제 호남의 지지 기반만을 가지고서는 대권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충청의 민심, 충청의 표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재보궐 선거를 이제 맞이해서 갑자기 이제 그 수도 이전론이 역풍을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도권 민심이 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대선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도 이전론, 그다음에 행정수도의 완성, 이 문제가 과연 그 충청의 그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혹은 충청을 민심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또 수도권 민심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각 주자들이 일단 행정기관 이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첫 격전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충청권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네. 권리당원 숫자라든지 대의원 숫자를 보더라도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충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며칠 뒤에 또 이제 그 1차 선거인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1차 선거인단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거다. 만약에 여기서 50%에 가까운 1위의 득표율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싱겁게 대세론을 확정 지으면서 조기의 분위기가 이제 대세론으로 굳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접근한다. 1위와 그렇게 되면 소위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논란 또나 이런 것으로 가면서 다른 변수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대세론이 이제 위기론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점 때문에 이번에 충청권의 이 결과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에서 뜨거웠던 공방 중 하나가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재판 당시에 꾸렸던 일부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낙연 후보 측의 공격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사생활이다 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대답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뭐 이게 지금 경선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누적된 의혹들, 특히나 이번 의혹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이제 지금 이게 송두환 국가권익위원장 이제 내정자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이제 본선에 진출할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게 또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송두환 그 내정자가 상고 이후 보충서를 검토할 때 일부 참여했고 수임료 약정을 맺지 않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 분 무료 변론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예. 이 무료 변론이 뭐 선의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향후에 어떤 그 소위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대가성. 예. 당선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해석하기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경선 진행 중에 이게 커다란 여파를 미치지 않겠지만 네. 향후에 이제 송두환 후보자가 이제 권익위원장에 이제 임명이 되고 정식으로 또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된다면 야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이밀면서 의혹 제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중에 이제 본선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의 반항과 대치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명의 이제 그 대규모 이제 변호인단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사실 이재명 그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사실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이제 무죄 받았지만 2심에서 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친형의 강제 입원 건에 대해서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래 갖고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만약에 300만 원이 대법원에 확정되면 이제 대선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직도 내려놔야 돼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 변호인단을 대규모로 아주 그 유명한 분들로 꾸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거기서 그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던 변호인들은 어떤 뭘 바라보면서 이재명을 지원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뭐 친분 관계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항상 어떤 뭐 청렴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짜는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 변호인단이 공짜로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 이재명 후보는 이제 토론회에서는 뭐 사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생활의 문제이겠습니까? 결국 공직자가 어쨌든 경제적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김영란법을 당초에 제정할 때 결국 이제 직무 연관성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어떤 청탁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이제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았을 때는 이익을 받았을 때는 처벌되어지는 게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과연 이 변호인단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시민단체든 다른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 논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공수처 수사 그리고 특수본 수사에 모두 셀프 의뢰하겠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승부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이 지난번에 사퇴 기자회견 했을 때 이미 이제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공수처 수사는 그 후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셀프 고발을 이제 본인이 하신 건데, 근데 이제 목소리는 이번 2차 기자회견 때 굉장히 방금도 화면에서 격앙돼 보셨지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격앙돼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부친의 투기 의도라든지 또는 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인정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목소리 높인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뭔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본인이나 또는 이제 동생의 남편 이제 어떤 그 미공개 정보 의혹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거 없이 나를 이제 몰아붙인다 이러면서 무죄를 갖다가 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의혹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주당에게 공이 넘어가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의혹, 추가 의혹을 갖다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뒤집기를 민주당이 시도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어느 쪽의 정치적인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윤희숙 의원이 애초에 사퇴 기자회견 했을 당시에 높은 도덕성, 결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에 비해서 이번 2차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제 투기나 법 위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좀 반감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윤희숙 수사 이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이제 사실 의원직 사퇴를 던진 게 저는 그 부친의 어떤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그 의원직 사퇴까지 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때 사실 다 모든 국민들이 야 저렇게 그 도덕성을 자기 기준을 높이는 국회의원이 있었던가, 그리고 한 번도 여태까지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12명의 의원이 이제 권익위에서부터 이제 지적을 받았고, 역시 국민의힘도 그렇게 됐지만 한 명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든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의원이 없었거든요. 다 해명하기 바빴단 말이죠. 근데 윤희숙 의원도 분명하게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사실
그 아버님이 한 일이고 아버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자신에 대한 문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어쨌든 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사퇴를 했는데 문제는 그 아버님은 분명히 투기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우리가 뭐 명백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80 노인이 3,300평에 대한 농지를 샀던 거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임대할 건물을 사러 갔다가 어떻게 뭐 좋은 땅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버님은 거기에 투자 가치가 있어서 했겠구나 예, 이런 예. 건 정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은 분명하게 의원직 사퇴라는 것으로서 자기의 그 도덕적 책무 아버님의 일이지만 그걸 도덕적 책무에 대해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게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희숙 의원이 당시에 KDI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KDI의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혹은 이 자금은 아버님 자금이 아니라 윤희숙 의원의 자금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 요만큼의 어떤 팩트 사실조차 들어가 있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 모두의 우리가 그 언론 중재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데 사실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건 언론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사실적 요만한 한치의 사실도 근거하지 못하면서 의혹 제기만으로 이걸 부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요만한 사실이라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고 의혹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반드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첨언이나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윤희숙 의원 사건이 민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여야가 사실 이 부동산 문제, 부동산 공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유불리가 됐을 때 유리하다면은 공격하는 거고 불리하다 그러면은 방어하는 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저는 얼마든지 그동안에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윤희숙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지만 그 사퇴한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 외에 민주당보다 세게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오히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게 사퇴를 갖다가 권고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은 절반밖에 안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한 얘기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가짜 뉴스 얘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고 예. 아무튼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에게 내로남불 50보 100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그 민주당에서 사실 그 짧게 말씀 윤희숙 효과를 두려워하는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희숙 의원의 이런 사태로 책임을 지는 이 모습을 보여지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확 올라가요. 결국은 그동안에 의혹 제기했던 의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이 민주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윤희숙 의원을 헐뜯어갖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게 나중에는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의혹 제기할 때 아무런 팩트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의원직을 걸겠다느니 이런 식의 그 태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